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감옥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뉴욕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네, 쪄주세요.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세를 기록해서인지 눈에 띄는 반도체 기술주가 딱 2개 보입니다. 1위를 기록한 AMD와 그리고 4위를 기록한 자일릭스입니다. 둘 간의 합병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성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AMD가 상승을 하면 자일릭스도 같이 따라오는 상황이 매번 연출됩니다. 그렇다면 AMD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들이대 보겠습니다. 당장의 표면적인 이유기도 하고요.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기도 한데 AMD가 가장 싼 모델인 보급형 그래픽 카드를 출시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품명은 RX 6600이라는 건데 가격은 $329에 불과하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인 것만큼이나 인기도 그만큼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미 초도 물량이 시장에 풀렸고요. 근데 이미 다 품절됐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래픽카드 시장은 초과 수요, 그러니까 공급난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량으로 팔려야 이득이 되는 저가형 모델을 출시했다고 하니까 AMD는 공급난을 이제 좀 극복해가면서 나아지는 건가? 그러면 초과 수용의 시장에서 칩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네? 라는 분석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AMD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의 주가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습니다. 위가 AMD고 아래가 반도체 지수 ETF예요. 제가 좀 빨간색 박스를 쳐놨듯이 최근 증시 조정 기간 동안에 둘 간의 디커플링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MD는 이미 9월 고점을 회복했는데 반도체 지수는 아직 멀었죠. 최근에는 오히려 좀 반도체 쪽이 동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데에는 바로 이게 가장 크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 CPU 점유율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분기였는데 그 이유가 AMD가 인텔을 추월한 첫 분기였기 때문입니다. AMD가 인텔을 제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AMD가 이제껏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건데 실제로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CPU 시장에서 AMD가 인텔을 누르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PC용 시장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3분기에 제대로 AMD가 인텔을 압도한 걸 알 수가 있죠. 3분기에 빨간색이 확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버용 CPU 점유율인데요. 이쪽 분야는 기업용 시장이죠. 그러니까 기업용 시장인 것만큼이나 PC용 시장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또 마진도 좋은 시장입니다. 기업 고객들이 워낙 보수적이고 깐깐하기 때문에 인텔을 이제껏 써왔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쉽게 인텔을 좀 버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텔이 철옹성처럼 지켜왔던 분야가 바로 이 서버용 CPU 시장이었는데 드디어 올해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AMD 점유율을 보시면 스멀스멀 올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실제로 최근 2주간 흘러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AMD가 서버용 CPU 점유율에서 무려 16%를 달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써냈다고 합니다. 보통 AMD의 점유율은 이제 한 자릿수였는데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죠. 구글 클라우드가 AMD의 반도체 사용 채택을 확대한다는 것이 그만큼 주요했습니다. 대형 알짜 고객을 잡았으니까 AMD로서는 날개를 단 셈이고요. 한편 경쟁자 인텔은 뭘 하고 있느냐? 가격을 인하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껏 좀 긴장을 한 모양새이고요. 인텔은 내년에 신제품을 내놓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AMD의 3분기 실적은 한국 시각으로 10월 27일 오전 6시에 발표가 되는데 다행히 이날은 수요일이고요. 순달람이 출연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짚어서 그날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들입니다. 딱 눈에 보이는 업종이 있죠. 바로 항공주입니다. 네, 델타항공이 약 6%가 내렸고요. 델타항공은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델타항공의 3분기 실적은요, 그래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저기 제일 위에 EPS 비트 보이시죠?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말이고요. 매출도 서프라이즈였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래프들을 보시면 이번에 몇 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게 이걸 보면 어찌 보면 실감이 나기도 하네요. 그러면 왜 떨어졌느냐?
보통 이런 경우는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어둡기 때문이죠. 델타항공의 CEO는 어제 CNBC 인터뷰에서 실적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4분기는 적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원유 가격이 $80를 뚫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연초 대비 70% 이상 올랐으니까요. 항공사들의 좀 비용 구조를 보시면은 연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언저리이기 때문에 오일 가격 상승은 항공사들의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건비인데요. 요새 구인난이기도 하고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또 들리기도 하죠. 이래저래 좀 비용 측면에서는 항공사가 좀 쉽지 않은 요즘인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좀 목요일이니까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해외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으신 고수분들께서 선택하신 5종목 제가 슥싹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아주 어지러울 지경인데 고수님들의 선택은 네. 고수님들의 선택을 보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공격적인 면모가 아주 곳곳에 드러나고 있고요. 먼저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름에서 좀 유추를 할 수 있듯이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2위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에 성공한 머크입니다. 그리고 3위가 나스닥 지수의 하락에 베팅하는 무려 3배짜리 레버리지 ETF죠.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5위에 있는 종목인데 순달람에서 처음 나간 종목입니다. 네, 도어대시입니다. 도어대시는요, 뜻을 직역하면 문으로 달려간다라는 의미일 텐데 저렇게 자전거로 혹은 오토바이로 혹은 자동차로 혹은 뚜벅이로 문으로 달려가서 배달을 하는 미국판 배달의 민족입니다. 요즘 거리에 저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잖아요. 한국에 민트색의 배달의 민족이 있다면 미국에는 빨간색의 도어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분야에서 기업의 성장을 논할 때에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음식 배달 분야가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군지, 이렇게 두 가지요. 이 그래프는요, 미국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업체들의 매출을 비교한 표입니다. 도어대시는 주황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크게 두 가지 주요 정보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2020년에 전체적으로 음식 배달 매출이 확 늘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 배달업체들이 수혜를 입었던 건데, 중요한 점은 올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감에도 음식 배달 업체들의 매출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주요 업체들이 셋 정도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리고 그럽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월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도어대시의 점유율이 무려 57%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강자라는 겁니다. 특히 도어대시는 전염병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캘리포니아에서만 좀 사업을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빠르게 사업을 확장했고 정말 단기간에 크게 성장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음식 배달을 자주 시키시는 분들은요, 물론 제가 좀 그런데요, 배달의 민족만 좀 쓰질 않고 쿠팡 이츠라든가 다른 플랫폼들도 좀 병용을 하거든요.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럽허브를 쓰는 사람들과 우버이츠를 쓰는 사람들의 40% 이상은 이제 도어대시도 함께 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어대시의 인지도라든가 사용자 침투율이 높다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음식 배달 업체들의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도 아직 성장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전체 음식료 서비스 산업 규모와 도어대시에서 일어나는 총 주문 금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위가 이제 음식료 전체 서비스 산업 규모고요. 밑에가 총 주문 금액인데 위에 격차가 엄청나죠. 전체 음식료 서비스 시장 규모가 240조 원이 넘는데 이 중에서 일부만 점차 도어대시가 잠식하게 되더라도 엄청난 매출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어대시의 2분기 주요 실적 지표를 한번 보실게요. 우선 매출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200%씩 성장을 하다가 지난 2분기에는 성장률이 83%로 줄어든 점에 있어서 실망한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수혜를 제대로 받던 2020년 2분기에 비교해서라도 80% 이상 성장은 실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죠. 물론 아직은 성장주의 면모가 좀 드러나듯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은 금리 상승기에 부담이긴 합니다.
이쯤에서 도어대시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월 중순부터 기술주들의 귀환에 따라 주가가 상승 탄력을 봤더니 어느새 저점에서 지금 주가가 80% 이상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 분위기임에도 도어대시는 적자 기업이지만 좀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호재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어대시가 지난 9월 20일에요. 미국 20개 주와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까지 주류 배달을 개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의 성인 인구를 다 더하면 약 1억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도 뭐 보쌈이나 이런 음식을 시키다 보면 소주 한 병 시키게 되고 뭐 치킨 시키게 되면 뭐 이제 생맥도 생맥도 막 장바구니에 넣고 그렇잖아요. 벌써 군침이 싹 도는데 어쨌든 1억 명의 잠재적인 주류 고객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주류 배달은 21세 이상 고객들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주문할 때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물건을 인계받을 때 다시 한번 배달 기사가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뭐 당장 술 먹고 싶은 사람한테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도어대시의 시장 확대 전략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덧붙여서 뭐 음식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제품들도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건데 과연 배달의 끝은 어디까지 갈 건지 저도 궁금하고요. 배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미국의 도어대시도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달리겠고요. 이상 아침부터 생맥이 마려 먹고 싶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